신영복의 담론. 붓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 자의 실수는 그 다음 자 또는 그 다음 자로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한 폭의 서예 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다사로운 인정이 무르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미화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붓글씨에 대한 신영복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도 알찬 시간 되리라 예감해 봅니다. 팟캐스트 신영복의 담론 시작해 볼까요? 신영복 선생님의 붓글씨는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건데요. 물론 입에도 못 댄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처음처럼이죠.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예. 이 작품 말고도 선생님 글씨는 전국에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이 있는데요. 가보로 평생 간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너무 귀해요. 예. 2012년에 내신 선생님의 책 변방을 찾아서 읽어보셨습니까?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의 글씨가 있는 곳을 답사하고 그 글씨가 쓰여진 유래, 글씨의 의미, 그리고 글씨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죠. 선생님의 글씨는 서울시청에 걸려있는 걸 빼면은요, 거의 변방에 많이 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에도 있습니다. 책 제목도 그래서 변방을 찾아서입니다. 변방과 선생님 글씨는 참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붓글씨를 쓰게 된 내력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사랑방에서부터 붓글씨를 배웠고 또 감옥에서도 정향 선생님이라는 대가에게 5년간 지도를 받으셨다지요. 선생님은 붓글씨의 획과 획, 글자와 글자, 행과 행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어우러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고 서도의 관계론을 읽으시면 되고요. 담론을 펴고 계신 분들은 글씨와 사람 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뜨거운 공감교실 신영복의 담론 시작해 봅니다. 감옥어트 사세 글이 전반적으로 고문투다 뭐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글 서도의 관계론도 아버님한테 보낸 거예요. 아버님한테 보낼 때는 어차피 아버님 정세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고문투가 되는데 이 글이 이 한국의 명문이라는 책에 올려 있어요. 조선일보사가 선정했죠. 한국의 명문. 거기는 주로 작고한 분들 글이 많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이 글을 그렇게 좋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나는 좀 고문투여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겠다는 느낌을 갖는데
역시 오늘 강의도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저변에 이제 일관되고 있습니다. 서도의 관계론. 우선 제가 서도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글씨를 잘 쓴다는 신뢰를 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도론 얘기에도 권위가 있는데 글씨를 사실은 제가 참 많이 썼어요. 집중적으로 쓰기는 교도소에서 참 많이 썼고요. 시작은 아주 어려서 했어요. 할아버지 사랑방에서. 할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랑방으로 불러서 주로 당신 소일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님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그래서 뭐 기특하다고 그랬는지 어쨌든 불러서 뭐 명심보감 소학부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어려서 그냥 붙잡혀 가서 뭐 이거 뭐 안 듣지 그냥 늘 도망 나오고 말았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에 그런 그 유년 시절의 그 문화적인 체험이 굉장히 그 후에 이렇게 한자라든가 고전을 대하는데 굉장히 어떤 친근감 느끼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북글씨 경우도 할아버님은 뭐 옛날 시골 선비니까 잘 못 쓰세요. 그냥 선비 글씨 주로 관찰 작은 붓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도 저보고 이제 글씨 쓰는 거 가르쳐 주고 또 할아버님 친구 중에서 글씨 잘 쓰는 분을 청해서 나 때문에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앞에서 나보고 써 보이게 하고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할아버님 친구 한 두세 분이 봄철 되면 이맘때쯤 되겠네. 봄철 되면 강가로 놀러 가세요. 강가에. 거기는 모래사장에 아주 깨끗한 모래사장이 쭉 길게 펼쳐져 있는 강가에 가서 그 점잖은 노인들이니까 뭐 명은 못 감고 이제 바지를 조금 걷거나 맨발로 죽필로 모래사장 걸으면서 글씨 써요. 죽필이란 게 대나무로 이렇게 대나무 자루를 만들고 끝에 가는 대나무로 이렇게 붓같이 이렇게 만드는 죽필이 있어요. 이걸로 노인들이 겨드랑이에 끼고 막 걸어 다니면서 쭉 써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데리고 가세요. 저는 조그만 거 만들어줬어요. 요거 들고 이제 요거 들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 강변에 이 보행서 하던 기억이 감옥에서 꿈에 몇 번 나타났어요. 얼마나 답답한 여름 잠자리에 부대낄 때 이게 거리였던지 그냥 꿈에 나타나서 사실은 성묘하러 고향에 갔을 때 일부러 내가 찾아갔지.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 모래사장 뭐 다 없어지고 그렇게 고수부지 주차장 만들어놨어요. 너무 답답했었어요. 어쨌든 그 할아버님 한테서 이제 글씨를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은 했고 그래서 그 후에도 혼자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벼루는 할아버지도 쓰던 벼루가 집에 늘 있어서 그걸로 이제 글씨도 가끔 쓰기도 하고 대학 다닐 때도 서울대학교 거기 한국경제연구소 간판 그 우리 박창환님 모르지 없어졌나 몰라. 그 내가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목각해서 붙이고 그 저기 있을 때 종암동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쓰기도 하고 글씨를 그때도 제법 쓴다 그랬는데 사실은 엉터리지. 근데 본격적으로 쓰기는 감옥에서 제가 참 많이 썼어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두 분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은 뭐 잠깐 오셨다고 하셨지만 특히 정양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야말로 수사의 이 맥을 잇는 분이시고 당시 우리나라 생존하신 분 중에는 중국 고궁박물관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뭐 젊었을 때 우화 민영식 선생 댁에 가서 그 영민씨니까 그 왕비주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같이 그 선생님과 같이 지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33인의 한 분인 위창 오세창 선생 댁에서 같이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당시에 우리 감옥에 있을 때 유명하다고 했던 일중 여초 같은 분들도 이 정양 선생님 앞에서는 서 있어야 돼. 그런 정도로 격이 좀 틀린 분이거든요. 이분이 교도소에 오셨어요. 아마 새로 부임한 소장이 대전에 신도안에 유명한 그 정양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 걸 알고는 그 선생님 글씨를 하나 얻을 욕심이었던 것 같아. 제 짐작으로. 그래서 교도소 소도반에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선생님 와서 한번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날 있으니까 그냥 글씨 쓴 거 있으면 가지고 빨리 교무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주 하얀 점잖으신 노인이 한 분 이러고 교무과장하고 소장하고 앉아 계시고 우리 보고 글씨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소도반에는 글씨 쓸 만한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동베를린 때 있었던 사건들 또는 일본의 무슨 사건들 이런 뭔가 관에서는 조금은 처우는 해줘야 되는데 일반소들하고 같이 넣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소도반이라고 그러고 만들어 놨어요. 나는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공장 일반소들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글씨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내가 그게 안 들어가면 소도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데, 왜냐면 저는 교도소 재소자 준수사항부터 부서를 다 써붙였거든요. 동상 예방 주의사항도 다 쓰고 그 교도소에 필요한 간판들을 쓰고 그래서. 근데 글씨를 내 글씨 외에는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었어요. 이 선생님 이렇게 보시고 점잖으신 분이니까 글씨가 좋다 나쁘다 얘기 있지 안 하시는 분이죠.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보내놓고는 아마 교무과장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 사람들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절도 강도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도소에 절도 강도 살인만 있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귀양 와 있는 사람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인사로 이 사람들 좀 지도해달라는 교도소 측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 오세요. 하루 오면 교도소가 일이 많아요.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점심 대접하고 하루 오전에 와서 그냥 저녁까지 있다가 우리 가르치니까 아마 교도소장이 한 달 내에 글씨 하나 좀 받았을 거야. 이제 안 와도 되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셨냐 그러면 만 5년을 오셨어요. 5년간 매주 오셨어요. 제가 그 중에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은 굉장한 대가거든요. 집에 서첩, 법첩도 엄청나게 많아요. 추사글씨도 많고, 옛날에는 그 통혼들을 많이 해서 규목군 결시 이런 우화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글씨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보고는 집중적으로 미불이를 쓰라 그래서. 미불 잘 모르시죠? 왕이지나 안진경은 아시는데 미불은 송나라 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입니다. 보통은 선비들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서예가가 되는데 이분 서첩들을 나한테 집중적으로 주면서 쓰라.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그 당시 대전에 그 은행동에 독지가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치과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무위무탁한 사람들 입시도 해주고 치과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그분한테 살해하려고 그래도 글씨를 잘 쓰는 나한테 글씨를 하나 쓰라. 그러면 이제 표구를 해서 그 병원에 걸어준다. 이래서 나보고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쓸까 하다가 행림회춘이라고 썼어요. 행림 회춘. 행림이라는 것은 살구나무 숲이잖아요. 행림. 아마 한의학에서 행림이라는 단어를 잘 알걸요? 옛날 오나라에 동봉이라는 한의사가 살았는데 삼국시대 오나라 쪽에 삼국시대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부 치료를 하고
꼭 뭘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살구씨를 하나 주고 뒷산에서 살구씨를 심고 가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구씨를 심었으면 그 뒷산이 행림이 됐어요. 살구나무 숲이 됐어요. 그 살구나무 숲에 봄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행림 회춘이라고 내가 글을 이렇게 이걸 쓰고 그냥 낙관 찍고 내보낼까 하다가 매주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 주일에 선생님 오셨나 갖고 와서 이 교도소에 쓰라고 해서 하나 썼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글은 잘 골랐구만 뭐 그렇게 얘기하시나. 붓 이리 줘봐. 붓을 드렸더니 위에다가 막 붙이는데 나는 그냥 낙관만 찍으면 됐잖아. 붙여서 또 쓰고 그 다음 주에 또 물론 이것만 안 썼지만 되게 여러 번 써서 하나 써서 갖고 가면 또 붓 이리 줘봐. 그래서 또 붙이고 이래가지고 아마 한 달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4, 5주 지날 때까지 계속 붓 이리 줘봐. 나중에 붓 달라 그러면 거기 그래서 혹독하게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더는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낙관 찍어서 보내라고. 그런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 아주 그야말로 참 행운이었죠. 그런 선생님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또 해주시고 굉장히 풍부한 서적 뭐 이런 거. 그 선생님은 물론 한글은 안 썼어요. 한자도 전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물론 전예해 행초 오체를 다 하세요. 오체 우리 다 썼으니까 다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나 할아버님 친구한테 배우는 건 그야말로 시골 선비. 이분은 또 평양 조씨여서 아주 대갓집이에요. 몇 천석 하는 집안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그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친구들 글씨는 옛날 추사가 뭐 2, 3만이 글씨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관솔불 냄새 난다. 관솔불이란 거는 시골 선비들이 옛날에 양초가 없으니까 관솔이라는 거 아시죠? 소나무 그릇뜨기에 기름 난 그걸로 켜놓고 글씨 썼기 때문에 관솔불, 소나무 냄새 난다는 것은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지. 정말 할아버지 글씨는 그 정한 선생님 앞에 뭐 이렇게 아주 굉장한 분을 사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씨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 주시죠. 한글은 이 선생님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한글 요청을 더 받는데 사실은 한문 오체를 더 많이 썼어요. 어려서부터 한자만 썼고 한글은 물론 이제 궁체하고 국민정음 판본체 그걸 이제 혼자 쭉 썼는데 그걸 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쓰고 싶은 신동엽의 금강이라든가 또 뭐 농가원령가만 해도 그렇고 시조나 별곡이나 성경이 아닌 건 궁체로 쓰면 안 어울려요. 궁체 아시죠? 아주 이렇게 아주 곱게 쓰는 궁녀들이 쓰는 체요. 그래서 궁체예요. 궁녀가 그 사회의 최상층 계급이기 때문에 그 미적인 그런 감각도 굉장히 귀족적입니다. 아주 청량하고 정적이고 하체가 조금 가늘리면서 아주 조용한 이런 아주 귀족적인 그런 형식인데 그런 궁체로 민중시라든가 민요를 쓰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내용과 형식이 안 맞아요. 크리스탈 그릇에 된장찌개 담은 것 같다는 늘 이제 그게 고민이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보내는 편지를 깜빡 제가 충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옛날 분답게 물어배놓고 이렇게 왜 막 내리다지로 붓으로 쓰는 옛날 간차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속에는 궁체가 아닌 서민적인 그런 미학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늘 얘기해 우리 어머니가 궁녀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그런 분위기.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복원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 시집 올 때 두루마리를 많이 가져왔어요. 막 적벽보부터 무슨 판소리 춘향가까지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밤중에 그 저희 숙모들, 어머님 동서들, 그 다음에 뭐 또 이 아주머니들 안방에 불러놓고는 그걸로 완전히 석군해요.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천자문 공부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걸로 쫙 낭낭하게 읽다가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끝이고는 한참 또 설명해요. 그러다가 또 읽기도 하고 뭐 그 동네 아주머니들, 숙모님들이 막 감탄하기도 하고 이런 그때 분위기들 또 느껴지면서 서민들의 그런 그 미학적인 걸 제가 계속 이렇게 복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체와 한글 고침한 다른 한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미 그 정양 선생님하고 같이 쓴 전서, 예서, 행서, 해서 초서는 한글 필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아주 한글은 뭐 전문 용어로 노봉 편픽이에요. 그냥 곱게 긋기만 하면 돼요. 그 한자는 뭐 전서, 예서 같은 건 이렇게 장봉하고 한 번씩 이렇게 파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필법이 다이나믹해요. 그 이미 내가 익히고 있는 한자의 그 다이나믹한 필법을 한글에 가지고 오고 궁체를 깨뜨리고 그래서 같이 쓰는 거죠. 지금도 근데 보면 조금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지금은 뭐 한글에 대한 요청이 주로 많고 지금 또 한자들 못 읽으니까 한글밖에 많이 소개하는 사실은 한문을 제가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서도의 관계론이란 것은 크게 얘기하면 이 서도라는 것은 서양에는 없는 장르입니다. 서양에는 무슨 뭐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말은 있고 펜맨십 뭐 있지만은 이 동양적인 서도의 미학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서도의 미학이 뭐 한마디로 관계론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너무 위로 치켜 그었다 그러면 그 다음 획으로 뭐 이걸 좀 이렇게 내려가서 어떤 실수를 다음 획으로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걸 글씨 쓰는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그 속에서 고려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 쓸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한 시간 쓰면 지금 옛날엔 한 2시간쯤 쓰겠던 지금 대단히 피곤해요. 이래가지고 이 실수를 그 다음 이쪽이 좀 길게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자도 우공이니까 우공이라면 이 노인과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어리석은 노인이니까 공자는 그러면 노인처럼 사지려고 하는 눈썹을 일단 공자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글자로 이걸 또 채워내야 돼요. 이렇게 이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산은 그러면 산이 넣고 그냥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또 그래도 부족하면 다음 획까지 해서 그 실수를 계속 커버해야 되고 한 글자의 실수는 다음 글자로 또 커버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쓰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획과 획, 글자와 글자가 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기다 무슨 글씨 어디 썼다 그러고 빨간 낙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들어간 두관까지도 전체 균형에 다 참여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뭐 실수가 있고 또 그 실수에 대한 사과가 있고 그 도움이 있고 그 도움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대단히 복잡한 어떤 삶과 인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서도의 경지, 높은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정도가 되면
까만 건 잘 안 봐요. 하얀 게 얼마나 많나를 봐요. 여기 있을 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흑과 백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큰 종에다가 조그맣게 쓰면 그건 글씨도 아니잖아요. 또 종이는 작은데 김영삼 대통령 같이 막 크게 쓰면 그것도 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흑과 백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쓰면서 또 이건 우자는 안 봐도 돼요. 우자를 수백 번 썼는데 우자의 모양만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뭐 한 10가지 정도 될 거요. 여러분들은 하늘 천자라 그러면 하늘 천자에 대한 그 모양이 몇 개 없잖아요. 하늘 천자가 한 50개 돼요. 있으면서 어떤 천자로 불러올 건가, 또 그 불러오되 어떻게 여기서 변형해서 맞출 건가를 순간순간 판단해서 써야 돼요. 그 최종적으로 흑과 백도. 지난번 전에 그 디자인 하우스에서 크로스포인트에서 나보고 자꾸 글씨 써달라고 해서 거기 디자인한 사람들이 두세 이 스트레치를 좀 배우라고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써보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은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더 많이 보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까만 거 안 보고 네거티브 스페이스 하얀 걸 더 많이 봐요. 제가 아마 눈치챘나 봐요. 쓰면서 이걸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썼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이 글자 쓰면서 옆에 글자 다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서도의 조형적인 관계예요. 청나라 때의 유희재라는 분의 서결에 보면 서여야라는 게 서는 여 같은 것이다. 서란 것은 같을 져서 같은 것이다. 뭐하고 같으냐? 글자하고 그 글자가 지시하는 대상이 같아요. 한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한글은 기호기 때문에 여가 아닌데 뭐 제가 많은 글자를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한다면 이게 뇌산자거든요. 뇌산자의 글자잖아요. 상형 문자.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지시하는 대상이 같잖아요. 산이잖아요. 그 소여야. 그 다음에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희재는 그 사람의 학과 같고 소본기 문자형, 그 사람의 학식이 글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사상과 뜻이 글에 나타난다. 총지원, 최종적으로 그 사람과 같다. 서와 사람이 같다. 그래서 서도의 관계로는 아까 얘기한 그 구도에 있어서의 획과 글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점, 그 서와 사람, 그 서와 그 서가 지시하는 대상에 같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이라는 글을 안중근 의사가 쓰고 그 단지 장락을 딱 해야지 맞지. 이완열이가 독립이라고 쓰고 그 안 맞잖아요. 그 글과 그 사람이 같아야 돼요. 더 나가서 또 일제치하의 독립이라는 그 시대적인 아포리즘이 그게 사실은 그 시대와 글씨가 같아야지. 그 시대, 그 시대나 그 사회의 당대 과제와 글씨가 또 관계 있고 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예, 내가 절대로 글씨 서예하는 사람 아니라고 딱 자르는 이유가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대단히 고민하는 지식인들이었어요. 선비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인 의식이 별로 없는 중인의 이제 그런 녹사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글씨 쓰는 사람들 그런 시대적인 의식 전혀 없어요. 그냥
많이 버려놓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가. 그냥 누구 임서만 하고 뭐 안징영, 뭐 동방연수원이 뭐니 해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것만 해요. 우리 시대에 과연 유가적인 메시지를 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한 점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고 그 시대와 사회적인 과제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뺏긴 일본 강점기 때는 그게 하여튼 궁책은 말건 우리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독립된 뭐 60년 이후에 지금 사회가 엄청 변했는데 궁체의 그 미학 또는 시조라든가 뭐 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궁체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더 여가 아니에요. 뭐가 같아요? 사회와 같아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도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존중해야 되고요. 글씨. 그래서 뭐 저도 그걸 다 소화해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내용과 형식 또 그 시대와 아포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좋아해내려고 그러죠. 쓴 글씨 중에 자랑할 만한 게 한 게 있어요. 이게 서울이거든요. 서울. 정도 600년 서울의 정도 한 600년 기념 초대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서 거기 세부장이 신정복 글씨를 좋아하고 평가 나중에 잘 알게 되신 분인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도 두 번, 세 번 전화가 와요. 나 서예가 아니라 서예가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저명인사도 초대를 했습니다. 난 저명인사도 아닌데요. 그러고 잘랐더니 그러면 반반으로 해서 좀 내면 안 되겠냐. 서울을 주제로 한 작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은 하고 그래도 서울을 주제로 쓴다면 뭘 쓸 수 있겠냐 고민을 했어요. 쭉 다니면서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드디어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서울을 아예 쓰자. 그리고 서자는 북악산, 울자는 한강으로 쓰자. 이렇게. 이게 산을 그렸는데 서자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양은 약간 서자답게 이렇게 썼어요. 서, 울 이렇게 썼는데 옆에다가 제가 또 한시를 하나 썼어요. 북악, 무심, 5천년. 북악은 무심하고 5천년 동안 무심하고 한수는 한강물은 유정하게 700년 걸은다. 그래서 북악과 한수, 무심과 유정 5천년 700리가 배를 만들어서 북악은 5천년간 무심하지만 한수는 700리 유정하게 그 해설을 그렇게 썼어요. 북악은 왕조 권력을, 한수는 민초들의 애환을 상징했었다. 왕조 권력은 백성들의 애환에 무심하게 버티고 있는데 한수는 민초들의 애환을 싣고 700리 유정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설을 써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동국 실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 브로셔 타이틀에 막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 굉장히 잘 보이는데 딱 전시 걸었더라고. 오픈한 날 난 물론 안 가도 반드시 오라 그러면서 안 가고 나중에 혼자 저기 가봤더니 좋은 자리에 걸어놨더라고.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초대 민선 시장인 조순 시장이 그때 조순 시장 밑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같이 등산 간다고 해서 나보고 꼬라 그래서 갔더니 조순 시장 이 글씨를 자꾸 얘기하는 게 맞다. 서울시청에 가까우면 되겠다고 시청에 기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시장을 보내면서 시청에 걸려 있어요. 이번에 그 변방을 찾아서 갔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북악 무심 이 한수 유정 근데 청와대는 북악하고 서울시청은 한수해라 내가 그런 뜻을 얘기했는데 이제 한글이란 것이 상형이 아니고 기호잖아요. 기호도 얼마든지 상형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서울을 그냥 국악과 항수로서 상징화하고 그런 고민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작품. 뭐 제가 이거는 디자인하는 그 교수들이 평가를 아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 디자인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거요. 그래서 이 서도의 관계론이란 것이 그 구도면에 있어서의 관계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이 종합적인 이런 미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만나는 그런 어떤 예술적 장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환동이란 환동. 지난 시간에 대교 약졸이라 그랬죠. 최고의 기교는 대교. 최고의 기교는 흡사, 약고 같다. 졸렬한 듯하다. 졸렬한. 이때 대란 것은 최고의 개념으로 최고의 기교란 것은 이거는 이제 노자 특유의 이 대란 것은 자연이라는 개념. 자연. 졸렬한 것 같아요. 북걸시도 마찬가지예요. 북걸시도 아주 명필이거나 대가들의 작품은 졸렬해요. 이렇게 보면 어리숙해요. 어리숙하면서도 뭔가 깊이가 있고 금방 실정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겪은 분들이 계세요. 사람을 보는 눈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려고 봐요. 글씨는 아마 많이 안 쓰셔서 저하고 같은 수준의 대교 약조는 아닐 텐데 사람은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아까 진정성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고 정말 멋있고 뭐 빼나고 늘씬하고 이런 것 아마 젊어서 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걸 경험하면 그것보다는 어리숙하고 약간 어눌하더라도 뭔가 인간적인 진정성이 이렇게 있는 그걸 평가하게 돼요. 글씨도 똑같아요. 그래서 환동, 어린이로 돌아가 뭔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는 그런 자위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자위가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지만 아츠시의 그 단편에 보면 명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나라 서울인 한단의 기창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명공이 되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집을 떠나요. 그래서 참 많은 서성들 밑에서 수련을 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고수를 만나냐 그러면 자기는 그 스승 앞에서 어느 정도냐 물어서 쫙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기러기 10마리를 화살 하나에 쫙 꽂아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 스승님이 이렇게 보더니 한 말 안 하고 활도 안 짚고 손으로 그냥 활신용만 딱 해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떡 떨어뜨렸어요. 불사지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스승님 밑에서 하고 돌아와서 40년 동안 활을 잡지 않았다. 그래요. 활을 잡지 않았다. 그런 일화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창이가 돌아가시고 그냥 모구 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그냥 허수아비 같이 그냥 표정도 없는 사람, 아주 졸렬한 한 사람 인간으로 돌아왔는데 아침 그 고을의 원인가 아주 그 관리한 사람이 명궁 아주 유명한 활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기창이라는 사람이 이 활을 좀 감정을 해줬으면 해서 지도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모구같이 하여튼 그 불사지사를 배우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활을 든 적이 없는 기창을 그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좋은 활을 내놓고 이렇게 한번 봐줍시다 하고 보였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활인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고 나서 무슨 음악하는 사람은 비파에 줄을 긋고 뭐 하는 사람은 뭐 목줄을 자르고 뭐 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또는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다가 무슨 한 줄기 빛에 이마를 쏘이고는 쓰러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쓰는데 요지는 명필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오래 사는 것만큼 세상을 달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전수전 많이 겪어서 추사글씨도 죽기 사흘 전에서는 봉원사 판전을 최고로 치잖아요. 아주 어리숙하게 내가 보기에는 병색이 가능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어리숙하기 짝이 없어서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 봉원사가 한번 보세요. 판전을 아마 많이 아마 인터넷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사라고 낙관 찍힌 건 안 알아줘요. 왜냐면 젊어. 완당이라고 40대 이후 완당이라고 찍힌 거라 했대.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아주 무르익은 생각이 글씨에 담겨야 돼요. 그 젊은 사람 글씨는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명필이 되려면 반드시 장수해야 돼요. 반면에 명문장가는 요절한 사람도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저는 한 번쯤은 반론도 하고 싶은데 젊다고 반드시 명문을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아주 인간과 세상에 대한 무르익은 어떤 아주 이 무르익은 그런 생각들이 글씨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서도의 관계론 여기 끝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제가 강호구트 사색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싶은 글은 일단 읽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다음 시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명문장은 요절하지만 명필은 장수한다. 이 말 듣고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선생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다고 하시죠. 담론 머리말에서도 그런 말씀 쓰셨습니다. 책을 써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담론도 제자들이 선생님 몰래 녹취를 하면서 시작된 책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명문장은 아니시라고 치고요. 선생님 들으십니까? 명필 맞으십니다. 선생님이 이거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다 듣고 계십니다. 명필 맞으십니다, 선생님. 그러니 우리의 영복 오빠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오빠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책 많이 써주시지요.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영화 그라운드의 이방인을 만든 김명준 감독의 인터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라운드의 이방인 제목 글씨도 써주셨지요. 역시 명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신영복 선생님과 함께 공감하실 거지요? 뜨거운 공감교실 신영복의 담론 7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나이가 든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그래서 늘 낡을 때까지 낡아질 때까지 책장에 꽂혀 있었고 누군가한테 새로운 책을 선물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선생님의 그 담론이라는 마지막 강의를 다룬 책이 새로 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그라운드 이방인에도 친히 그 타이틀도 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몽당연필이라고 저희가 조선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공연에 참가도 해주시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연이 깊고 어쨌든 선생님의 책 출판된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